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로 덮여 있다. 물은 산소와 함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가뭄이 길어지고 홍수는 늘고 지하수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무서운 물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적 기술적 물 관리에 나설 때다. 망망대해에 펼쳐진 바닷물부터 하천, 그리고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깝게 이어져 있는 수돗물까지 물이 가진 힘은 크기만 하다. 그러나 그 물을 이용하는 기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똑똑하게 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물과학의 세계를 만나보자. 2010년 9월 서울 지역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광화문 사거리가 물바다가 되었다. 차량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하수도가 역류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7월엔 서울 강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모두 16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로 갈수록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늘고 게릴라성 호우도 잦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빗물이 스며들고 저장될 수 있는 공원과 녹지는 줄어들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곳이 늘어났고 대도시의 배수관은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물에 잠기는 도시 홍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하철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등을 이렇게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 타고 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이제 돌발 홍수가 발생을 한다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 지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차단이나 아니면 위험 지역에 있을 때는 빨리 대피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측이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보통 한 5분 내에 모든 상황이 분석까지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예보는 10분 내에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렇듯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집중호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 예방, 관리하는 숨은 레이더 재해연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도시 홍수들을 예측하고 예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그 예측에 이용되는 것이 숨은 레이더다. 일반적인 기상관측 레이더와는 달리 이곳의 숨은 레이더가 맡은 역할은 좀 더 명확하다. 숨은 레이더는 저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 홍수, 급하게 발생하는 도시 홍수들을 저희가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예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 레이더와는 차별화된 도시 홍수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더는 본래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비행, 항해, 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레이더는 비나 눈, 구름 등 기상 현상을 관측하고 위치나 진행 방향, 내리는 양을 산출하는 데 사용된다. 기상 요소들을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관측하는 반면 숨은 레이더는 비, 눈, 우박 등의 강수 관측으로 한정된다. 2014년 6월 10일 일산에서 발생한 용오름.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지름 1.5cm나 되는 대형 우박을 뿌려댔다. 이 용오름이 숨은 레이더에 관측되었다. 국내에서 레이더로 관측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처럼 급격히 발생하는 돌발 홍수를 위한 강우 관측, 용오름 같은 것들의 관측이 가능한 것이다. 숨은 레이더는 1분 간격으로 1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스캔해 5분에 한 번 걸로 3차원 관측 자료를 내놓는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주변을 스캔하는 기존의 대형 레이더보다 빠르다. 이와 같은 숨은 레이더를 통해 자연재해 정보를 쉽게 얻어 효율적인 배수시설 운영으로 도심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우리가 하루에 쓰고 버리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2014년 말 기준 280리터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일 약 1000리터가 넘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보통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500배나 된다. 이렇게 사용된 많은 양의 물 중 대부분이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 처리장에 도달하여 깨끗이 정화된 후 다시 하천으로 방류된다. 하수 처리 과정은 크게 최초 침전지, 생물 반응조, 최종 침전지, 소독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최초 침전지는 하수 속에 있는 비교적 큰 고용물을 침전시키는 곳이다. 생물 반응조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생물 반응조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다시 한번 최종 침전지에서 침전시키고 소독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중력식 침강 방식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기존의 하수 처리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하수 처리 방식을 연구 중에 있다. 마이크로 버블은 직경이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기포를 마이크로 버블이라고 합니다. 수중에 존재하는 입자상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중력식 침강 방법을 이용한 그 입자상 오염물질의 제거 방식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입자상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버블의 정화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실제로 오염된 물을 준비한 후 물의 정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화 장치를 작동시켜 오염된 물에 마이크로 버블을 물속에 주입시킨다. 공기를 물속에 과잉으로 용해시킨 이후에 다시 재기포화되는 과정을 통해 마이크로 버블을 생성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10에서 100 마이크로 크기의 마이크로 버블은 주위의 정전 기력에 의해 수중의 입자상 오염물질이 응집하게 돼 함께 수면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수질 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마이크로 버블을 주입하고 15분 지난 후 오염된 물과 정화된 물의 확연한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띄게 깨끗해진 물. 오염물질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 버블의 정화 능력은 기포 크기와 연관이 있다. 기포의 크기를 작게 하여 물에 떠오르는 속도가 줄어들면 기포가 물속에 오래 머물게 된다. 즉, 물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져 산소 전달이나 응집 반응 등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이크로 버블은 하수 처리 외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이크로 버블은 하천이나 호소 등과 같이 정체된 수역에 용존산소가 부족한 수체에 용존산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급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용존산소란 물속에 녹아있는 분자 상태의 산소를 말한다. 어패류나 호기성 미생물은 수중의 용존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이크로 버블이 용존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버블이 하수 처리뿐 아니라 호수나 하천 등 생태계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항구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한다.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비롯해 배를 세워두는 저반 시설, 신호등처럼 배들이 운항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수리모형 실험은 실제 바다의 지형 및 구조물을 축적에 맞게 축소하여 바다에서 발생 가능한 현상을 사전에 모의하여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법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이나 여름철 강력한 태풍에 대비해 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해안항만 구조물을 설계하거나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리 모형 실험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여름철 되면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요. 그런 영향이 항만 구조물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연구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고도 항은 2011년 태풍 무이파와 2012년 내습한 태풍 볼라벤으로 방파제 350m가 파손되고 테트라포트 2,500여 개가 유실되는 대규모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면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수리 모형 실험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는 항만 구조물 방파제 건설 계획이 있는 삼척항의 모형을 구축해놓고 실제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 주변의 배후단지나 조간시설 쪽에서 배가 조반을 했을 때나 큰 파도가 왔을 때 파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하게 배를 정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런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 사후에 인근 항이라든지 주변 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실험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파고를 예측하는 것이다. 항만 구조물 같은 경우 큰 파도가 왔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을 실험을 통해서 규명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바다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바닷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지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물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닷물로 식수를 만드는 기술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안동에 위치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고 있으며 하루 10톤의 물을 생산하는 규모다. 무엇보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새로운 담수화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은 물을 고온으로 가열해서 증기를 생산한 다음 담수를 생산하는 기술이고, 2세대는 역삼투막을 이용해서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곳의 기술은 3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로 증발법과 막의 특징을 이용해서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의 막 증발법이다. 기존의 증발법은 고온의 조건에서 운영이 되었다면 막 증발법은 저온 조건에서 물이 증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담수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막 증발법은 태양열 에너지와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열의 의존율은 일사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고려를 할 때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지금 담수를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 기술이 개발된다면 100% 이상 태양열 또는 폐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담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 증발법은 물이 부족한 도서 지역이라든지 해외 중동이나 남미의 물 부족 국가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농도의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천은 물이 흐르고 생물이 사는 곳으로 각종 동식물과 미생물이 상호작용을 하고 지형이나 모래와 자갈, 그리고 여러 화학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인간은 자연스럽게 흐르던 하천을 직선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며 댐이나 보를 설치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왔다. 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던 하천에 각종 생활 폐수와 공장 폐수 등을 마구 흘려보내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는 실규모로 자연형으로 만들어진 실험수로를 마련해 다양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하천실험센터는 소형 하천의 1대1에 준하는 실제 규모의 하천으로 조성되어 있다. 물의 양은 초당 10톤까지 방류할 수 있는 규모로 약 5m/s 유속까지 연출이 가능하다. 이곳은 다양한 수로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와 실험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급경사의 수로는 유속의 흐름이 곡선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구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직선 수로는 다양한 기본적인 하천 실험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조성이 돼 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물길인 사행수로는 자연 형태의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그대로 옮겨와 현장에서 다양한 흐름 조건의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천 내에 활착되어 있는 식생에 관한 연구입니다. 식생이라는 것은 그 하천 내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 식생이 바로 하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항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없는 구간과 있는 구간의 물의 흐름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홍수가 되고 그 홍수가 범람이 되고 그런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량화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도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하천의 나무와 풀 등 식생이 가져오는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식생은 하천의 흐름에 도움을 주지만 식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되면 바로 하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식생이 너무 많이 번식하고 있다면 어느 구간까지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치적인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생태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 어종의 감소, 특히 국내 어종들이 폐사되고 외래 어종에 밀려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버블을 이용해 어류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거나 유인해내는 것이다. 이는 외래 어종 침입 방지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빛을 이용해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발전소 등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어류 폐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하천은 과거에 그 홍수를 방어하는 치수 목적 또는 물을 이용하는 이수 목적에서 더 나아가서 환경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하천은 자연하고 인간이 같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하천을 발전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그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산업과 문화, 생활의 발전의 기본이 되어온 물.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후대의 안전한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물 관리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